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주제 제한 없이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마친 직후에 저희들이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낼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을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연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검찰은 깡패 잡겠다, 조폭 잡겠다, 이번엔 마약 사범 때려잡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화두가 하나 떠올랐죠. 검찰이 마약 사범 잡아도 되냐 안 되냐를 두고 여야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윗선. 오늘 동아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윗선. 어떤 사건의 어느 선까지 의미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윗선. 서해 피살 당시 안보라인 전방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아니냐.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집, 서욱 전 원장의 집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집이 연이어 압수수색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사진 월북이라고 판단 내린 근거와 경위가 도대체 뭐냐? 혹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냐라는 걸 검찰이 파헤치기 위해서다라고 동아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출범. 한국일보 6면인데 무엇이 출범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건 정당성이 없다라고 연일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낯익은 분도 계시군요. 여당의 새 지도부가 비대위가 출범을 한 겁니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하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된 첫 신문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가 직접 법정에 가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강행. 민주당 소식 한번 볼까요? 한겨레 신문은 과연 어떻게 쓰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강행.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민주당이 당헌 80조 개정에 강행했다라고 한겨레 신문 쓰고 있습니다. 기소에서 1심 금고 이상 때 직무정지, 판단 주체도 당 지도부로 격상, 당헌 개정안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한다. 의총이 열렸는데 반 이재명계에서 정치적 자충수다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준위에서는 개정을 강행했고 비대위도 강행한다라는 방침으로 알려져서 민주당 안팎이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방탄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제목을 썼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숨통. 한국경제 1면 기사입니다. 숨통. 서울에 50만 가구. 도심 공급 숨통 틔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신속하게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규 택지 총동원하겠다. 그리고 전 정부와 차이점은 임대주택 짓고 LH가 짓고 이게 아니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급량이 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주택값이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준희 대변인 출신의 전용기 의원, 도지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법사위 스타 의원이자 이번에 새 지도부로 발탁된 전주의 비대위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해임됐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그토록 비판했던 비대위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직구 출신 전주의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법정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00일 비대위 출범. 대통령은 잠시 후에 100일 기자회견. 비대위는 출범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도 지난주까지 뜨거웠던 내용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법정에 갈 예정입니다. 비대위에 누가 발탁이 됐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해임이에요. 자동해임. 지도부, 이준석 지도부가 붕괴가 된 거죠. 해체가 된 거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해임이 된 겁니다. 전 대표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을 한번 볼까요? 권성도 원내대표가 이제 당연직으로 사무총장과 함께, 성일종 의원과 함께 들어가죠. 정책위 의장과 함께. 그리고 비대위원회 전주의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염태영 의원, 정양석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30대 2명이 포진이 됐어요.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자, 초선과 여성도 2명씩 포함돼 있고 30대도 2명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20년 지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들어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의 대변인, 비대위 대변인으로는 또 도지구의 박정아 의원이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다는 소식도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일 첫 회의가 개최됩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비대위원회 합류하게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비판했던 비대위에 지도부로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와는 완전히 이제 각을 세우게 되는. 네. 네. 뭐 비대위 이제 전환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됐죠. 이제 되고 나서 뭐 비대위 출범을 또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의총을 걸친 사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됨으로써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네. 이날 또 그렇게 비대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가 되는 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겠군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당의 안정을 이끌고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새로운 또 당대표를 좀 선출하는 네. 그러한 축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것이 이번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소식, 박정아 의원이 또 비대위 대변인을 맡게 됐어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겁니까? 당원당규상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 최고위원회는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당규상 이제 뭐 해임이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좀 너무 이제 좀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 사퇴, 예, 자동적으로 이제 뭐 정말 물러나게 되는 해임이지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뭐 잠시 후 이 얘기 나눠보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가처분 오늘 신문이잖아요. 예,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겠죠.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슈가 안 될 상황인 게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회에 합류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상황 초래에 책임이 있다라는 당 안팎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은 있었습니다.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대표께서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신임 절차가 없이는 아마 원활한 원내대표 수행이 어렵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내치고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서 당대표 내치고 사퇴 종결. 자, 이게 이준석 대표 이 문제 인식인데 이 상황은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당신들이 만들었다. 나는 책임 없다라는 심리가 이 첫 문장에 드러나는군요.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누가 책임진 거냐? 체리 따봉 노출로 비상상황 선언한 직무대행이 재신임받는 아이러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데 일방적인 과실은 뭐 100대 0인데 잘 100대 0은 안 나고 쌍방과실이다면 한 5대 5. 이 대표는 쌍방과실도 아니고 니들이 과실이다. 지금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라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당내에서도 좀 논란은 있었잖아요. 일단은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원을 찾아봤더니 그 비대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최고위원회에는 원내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위원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동은 아니군요. 자동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관례상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비대위원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당에서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유권 해석한 바와 같이 비상 상황은 맞고요. 정상 상황이 아니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바닥을 기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100일인 날인데 그 전 대표가 가처분해서 오늘 그 신문기일 잡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예.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말이 100%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이준석 대표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자. 네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조금씩 이렇게 실수를 갖다가 하셨다가 그 문자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리 따봉. 만약에 그 체리 따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그야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그 당을 갖다 잘 그냥 무난하게 끌어가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국감도 하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대통령 100일 그 축하 그 기념 연설도 잘 듣고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당내 아주 최고의 그 분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 싶고. 누가 봐도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명밖에 안 바뀌었어요. 네. 누구냐면은 비대위원장 주호영. 그러니까 이준석을 대체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원으로 교체된 것뿐이고 핵심적인 두 분 권성동, 성일종 뭐 의장님이야 뭐 그렇게 그 책임은 없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가 이준석 대표 말이 요즘에 하는 말이 그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도 원내대표는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고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뒷담 할 거면 들키지나 말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됐잖아요. 제가 체리 따봉 보내라 시켰습니까 제가? 체리 따봉 받을 만한 뭐 일을 했다면 그게 뭔지 밝혀야죠. 이준석 전 대표 주장은 체리따봉 들킨 건 당신 아니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이지만 전주의 비대위원님, 권성도 원내대표는 책임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많은데 네. 아무런 책임이 지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예.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좀 판단해달라 이제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제 의총이 열렸군요. 네, 어제 의총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신임 의결안이 상정이 돼서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어제 뭐 당내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일부 있고요. 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또 원내대표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비대위원 좀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에게 신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의원들이다 보니까 가행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시기가 굉장히 당이 좀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얼마 후인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의 총사령탑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령탑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당을 더 좀 혼란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좀 그러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제 비밀 투표로 저희가 신임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아, 이 중요한데 비밀 네. 투표했어요? 네, 비밀 투표로 했는데요. 근데 더 많은 압도적인 이제 차이로 신임을 받으셨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일단락이 좀 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권 대표님이 그렇게 좀 신임을 받은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떠한 좀 뭐 사태가 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한 번 예. 그런 책임을 좀 묻는 뭐 이런 상황이 뭐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미심장한 발언이에요. 일단 탐탁지는 않지만 원내대표까지 바꿔버리면은 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일단락으로 가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요즘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초유의 일이 연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인데 취임식 때 본인이 원샷에서 밀려난 거를 의도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샷 카메라에서 밀려난 게 의도적이다 이런 겁니다. 원샷 앵글박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의심된다. 이 참 이게 이례적인 주장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글쎄요. 하하. 대통령이 여당 대표 존재감 커지는 걸 경계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뭐 주장인데 MBC 라디오에 나갔군요. 취임식 때 내 얼굴이 안 나왔다. 대통령 정면 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잡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나는 그 앵글에서 벗어나 있었다. 실무자 실수겠지 했는데 진짜 일부러 그랬나 싶다. 라는 겁니다. 이 이준석 대표 주장인데 전 대표 주장인데 그 이 전 대표의 주장 그 원샷 앵글 한번 보시죠. 자 이건데 이 원샷에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윤호중, 박지원, 정의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나는 없었다. 이 의도적이다라는 주장인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자리는 어디냐?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옆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전에 맞습니다. 맞게 잘 배치를 했는데 앵글에서 본인이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도적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이 또 네. 국회 선배님이시니까 네. 이건 사실은 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건 비상식적인 주장입니까? 저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훨씬 작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옆에 말하는 여당 대표를 모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를 기획해서 밀어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실무 차원에서 만약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모든 순서가 다 꼬이죠. 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저는 프로토콜이고 저 순서를 마음대로 정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경호실까지 다 협의해서 만든. 만약에 이준석 대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장도 배제한 거예요. 그럼요.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예. 그러면 한 칸씩 밀렸어야죠. 다. 한쪽은 저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주장입니까?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야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면 협치를 시그널로 낸 건가?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작아졌다. 예. 그리고 또 두 가지 잘못된 본인한테 손해가 뭐냐면 올드한 전 낡은 정치인의 수법 같다. 저 앵글에 잡혔다 안 잡혔다를 내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쿨하지 못하다. 쿨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못하고요. 본인 마음이 그렇겠죠. 나를 저렇게까지 밀어내나 하는 섭섭함일 텐데 저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기본 부분이하고 의전 순서가 있기 경호실하고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것까지 넣어라 빼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거 자체는 정말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예. 정말 작은 이야기로 또 본인을 크게 말하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누군가가 아이고 이 대표는 한 칸 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라는 게 김용주 전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대표의 주장이 대통령이 저한테 욕했어요. 이거랑 대통령의 의도가 있으니까 저를 앵글에서 뺐어요. 지금 두 번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는 좀 질투를 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좀 치기 어린 주장 같아 보인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 큰 이 틀을 보고 우리가 그 취임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옆에 여당의 대표를 앉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TV 카메라에 본인이 안 나왔다라는 일단 질투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그렇군요. TV 카메라에 내가 안 나왔다. 그렇죠. 예. 텔레비전에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나 날 밀어낸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좀 질투에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을 너무나도 옹졸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준석 대표는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지금 이것처럼 비상식 주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사실 이 주장도 본인 혼자 있으면 될 것인데 굳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함으로써 방금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조금 더 작아진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를 배제하려 했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은 치결이다, 질투다, 비상식적이다라는 두 분의 지적입니다. 법조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익진 변호사님, 이 전 대표의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조금의 합리성이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좋지요. 텔레비전에 정익진 변호사가 나오면 좋습니까?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제 처음 TV 나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그러는데 장모님 좋아하셨죠? 장모님도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앵글 잡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카메라 감독님의 권한입니다. 아 여기 우리 앞에도 카메라 감독님들 지금 그러니까- 5분 계신데.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로서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앵글을 잡는 것이 예. 그 방송에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한 건데 그걸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준석 대표 비판받는 게 뭡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이제 세상이 자기를 위주로만 돌아간다. 대통령이 나한테 욕했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그거는 참 문제가 된다. 카메라 감독님이 날 찍어주지 않고 박지원 대표 찍어주니까 그게 이상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막말로 이걸 갖다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카메라 감독한테 이러이러하게 그 찍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실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이 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이렇게 지적한 이야기는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한 것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방송하는 분들 정육점에서 방송하지만 그 진행자가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PD의 영역, 그다음에 카메라 감독님들의 영역. 잘 방송 초짜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앵글 좀 잘 잡으세요. 우리가 잘할 수가 없거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앵글은 카메라 감독님에게 일임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가처분 첫 신문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여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군요. 첫 신문 기일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가겠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어려울 거다.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오늘 신문 결과 바로 나와요? 전주혜 의원님?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판단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이제 걸릴 것 같고요. 예,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처분 신청서를 좀 봤는데 아 그래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서를 네, 보셨군요. 본인 이제 채권자는 이제 신청인은 본인이고 이제 피신청인 이제 상대방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 이렇게 두 부를 상대로 냈습니다. 예. 또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이제 그 많이 얘기하는 그 8월 2일에 최고위 의결이 있거든요. 최고위에서 뭐 이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안을 상임 전국위와 또 전국위에 그렇게 회부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의결이 이제 무효다.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상임 전국위에 이러한 해석도 무효고, 무효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임명한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도 무효다. 그리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이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제 당에서 작성한 제가 그 답변서도 좀 일독은 했거든요. 아 답변서도 보셨군요. 예, 그랬는데 뭐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설득력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제대로만 판단을 해준다면 이것은 뭐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비대위원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오늘 2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실루엣의 정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한동훈 장관이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것은 바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카드에 대응한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법꾸라지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가 법꾸라지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그대로 우리는 따랐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검찰은 깡패 잡겠다, 그리고 마약 잡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마약 사범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어제는 깡패 잡겠다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마약 잡겠다, 조폭 잡겠다예요. 큰 범주에 이제 깡패 범주 안에 이제 다 소속 들어가죠. 동네 뭐 건달, 마약, 조폭 이게 다 이제 깡패에 들어갑니다. 법무부 지난 11일 마약, 조직범죄, 검찰 직접 수사 가능 경제범죄로 편입시켜서 시행령 예고했죠. 검찰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대한민국에 되찾아주겠다라고 검찰이 칼을 뽑았습니다. 조폭 특별관리, 10대 마약범죄 가중처벌 등 마약 조직범죄 엄정 대응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 돌직구 쇼의 김광삼 변호사가 전직 검찰 출신이고 검사 때 했던 게 바로 조폭 담당, 마약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김광삼 변호사 검사 시절 얘기 들어보면 조폭들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마약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영웅담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지금 검수완박으로 막혔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다시 하겠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겠죠. 자, 한동훈 장관의 지난 11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구형.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고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해서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폭 수사, 마약 수사 하면 안 되겠어요? 설치잖아요. 국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동안의 부패가 판을 치고 조폭과 마약의 판을 친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시행령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한 장관 발언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검찰이 마약, 조폭 잡으면 안 되나? 뜨거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뭐 저희 돌직구쇼의 코너 속의 코너처럼 이렇게 토론을 어제 뜨겁게 했습니다. 어제는 검사가 깡패 잡으면 되냐 안 되냐를 두고 경찰, 강력계 경찰 출신하고 조폭 담당 검사가 뭐 뜨겁게 토론을 벌인 바도 있었는데 오늘 뭐 여야를 대표한 정치인들 많은 있고 법조인도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면 되지 검찰은 손 떼라.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마약, 조폭 때려잡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하십니까? 아니요, 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 마약사범이나 조폭이나 당연히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때려잡으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뭐 깡패라든지 마약사범이라든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뭐 했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으로 검수완박으로 막혔다 할 수 있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깡패나 뭐 마약사범, 조폭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법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검수완박으로 본인들이 수사권이 줄어드니까 국민들이 그냥 납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민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명분을 하나 잡은 것에 불과하지 이것을 뭐 검사가 뭐 검찰에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한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옛날처럼 마약 수사를 직접 못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게 돼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기소권만 네. 갖고 있고 경찰에게 이제 수사 권한은 넘어가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이제 뭐 예. 한국형 FBI든지 수사 라인들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검사가 해야 되냐? 지금 사실 많은 율사 출신 뭐 변호사들이 시행령 구태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에서도 뭔가 명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인들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마약사범 우리가 잡겠다, 조폭 우리가 잡겠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를 내세운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시행령을 고쳐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본인들은 지금 검찰 조폭 얘기하면서 눈속임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것은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사가 굳이 마약 안 잡아도 된다.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 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 강력계 형사랑 조폭 담당 검찰이 나와서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 강력계 형사는 내가 깡패 많이 잡아왔는데 깡패 잡는 현장에 검사 안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고 조폭 담당 검사는 우리가 깡패 한 명 한 명 잡는 게 아니라 그 조폭 전체를 국정원과 협의해서 일망타진하는데 경찰은 그걸 보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붙었었거든요. 재판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는 마약하고 조폭 안 잡아도 된다라는 반론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조폭하고 뭐 이러한 그 마약 범죄를 뭐 경찰도 잡고 검찰도 잡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재판사 입장에서 보셨으니까 했었고요. 누가 더 잘 잡았던가요? 마약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판사 시절에 봤던 형사 사건은 사실은 마약은 그 마약 담당, 그 마약 전담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부패랄지 예전에는 이제 강력범죄
강력범죄부에서 이제 그런 것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마약이 제가 이제 그 판사 시절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리가 제일 없는 게 마약 밀수범이라는 거예요. 아, 마약 밀수범은 의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가 한 예. 10가지가 있다. 근데 너 그중에 하나만 빼줄 테니까 네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물어봐. 예. 아니 불어. 불어. 이렇게 하면은 쫙 분다는 거예요. 아, 뭐 조포, 그 정도- 뭐 깡패 이런 건 좀 의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마약은 의리가 판매 없다. 조직이 완전히 다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위에서 상위를 몰라요. 이게 다단계라 굉장히 이것은 뭐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굉장히 이것은 서로 모르는 꼬리 단계에서 끊기가 쉽겠군요. 다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약을 사실은 제일 최종 판매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을 해서 뿌린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야 사실 된다. 그게 이제 조직 범죄고 이걸 일망타진해야 이게 마약 범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찰이겠지만 전에는 이제 이것을 경찰을 또 수사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왜 검찰의 이런 수사 지휘나 아니면은 서로 그러니까 검경이 서로 합동 체제 하에 이러한 조직적인 마약 범죄단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복원을 하자.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사랑 경찰이랑 같이 잡는 게 낫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요?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당성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지렛대 역할을 시킵니다. 국민들이 조폭 잡겠다, 마약 싹쓸이 없애겠다는데 그거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실제로 더 방금 전재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히려 우리 국가가 공권력 전체가 해야 될 것은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속에서 경찰이 그동안에 예컨대 마약 수사나 조폭 수사의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보강시킬 것인가. 그리고 기소와 말하자면 실제로 보면 현장에 있는 분리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금 이제 뭐 무슨 레드팀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협업에 대한 공조 시스템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잡겠다, 니네가 잡겠다, 니네들은 안 돼. 이렇게 서로 간에 편가르기 하는 게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한편 그런 부분은 있죠. 지금 조폭이 옛날처럼 무슨 뭐 룸사롱 무슨 카바레 가서 무슨 망둥이로 때려 부시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다 기업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떻게 조직이 변화하고 있는지 더 치밀해지고 있느냐, 국제적 연대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도 컨트롤 타워로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만 빨리 경찰이 그 부분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가야지. 한동훈의 그 지금 이제 논법은 여론전에서 우선 이기고 보자라는 논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는 이제 또 마약 그 밀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압수된 걸 보면 155kg이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1296kg. 10배요? 예, 그러니까 한 13.4%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게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청소년 마약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수사력을 좀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필요는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더 단순해 보면은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곧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못하게 돼 있어요. 조폭 범죄, 마약 범죄. 이제 경찰이 수사해 온 걸 갖고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장관은 이거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마약 사범, 조폭 범죄들이 더 판을 치게 된다. 라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전용기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그 난리를 피우면서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하고 등을 국회의원들 170몇 명이 구분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지금 법대로라고 하면 검찰은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해도 됩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뭐냐면 10만 명당 20명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한 28명인가 그래가지고 이미 마약 청정구 벗어난 지는 몇 년 됐고요.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적발되는 그 사건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옛날에는 뭐 미국 유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조폭들이나 은밀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 마약이 그 유입되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특히 뭐 중국, 동남아, 심지어 북한에서 재배된 마약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등소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흑묘든 백묘든 상관이 흑묘 없다. 백묘론. 그러니까 그 마약을 갖다가 중국이 왜 망했습니까? 마약 전쟁 때문에, 마약 때문에, 아편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편 전쟁.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키려면은 마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검사가 잡든 경찰이 잡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검사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갖다가 빼게 할 것인가, 예. 그 뭘 먹일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구나. 그러면 초가삼간 뭐야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삼관인데 그렇다면 누구 피해입니까? 일반 국민들만 피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전용기 의원님. 네, 정혁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민주당이 부끄러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반박을 요것만 잠깐 하자면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하고 등을 구분을 못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검사들이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등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알고 보면 국민의힘과의 합의 과정 중에 이게 중이 등으로 바뀐 거고 이 등으로 바뀐 것을 10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케이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저희는 합의 안대로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지 사실 이것을 못 보고 이것을 놓쳐가지고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게 둔다. 이것은 잘못된 평가고 오히려 검수완박법 이번에 수사기소권 분리해서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국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 수정안 제출했던 게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 보세요. 제가 법사위였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서 중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 중재안과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그 본회의 수정안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알아서 바꾼 거 아니냐? 예, 수정안을 제출했고 저희는 그 수정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놓고는 지금 그거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합의서에 반영했다 사인한 게 이렇게 등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그 전의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본회의 수정안 스스로 민주당에서 제출을 하고 법안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등으로 고쳐놓고는 지금 왜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스스로 고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지금 이렇게 법무부에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한 것은 결국은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거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거 이거 결국은 범죄 공화국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는 결국은 범죄 공화국을 만들어서 서민들, 일반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받는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딱 말씀드리면 의장 중재안에서 중이 등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열어둔 것도 맞고요.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합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의를 했죠. 왜 자꾸만 일방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거라서 국회의장도 있었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건 민주당 아니다. 원내대표도 예. 있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쟁점을 다르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깡패랑 조폭하고 마약은 이제 잡아야 할 건데 잘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박지원 전 원장의 집이 압수수색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뭘 검찰이 가져갔다라고 밝혔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동시다발 전직 국정원장 2명의 자택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이거 이례적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박지원 전 원장, 서욱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안보실장, 자택과 사무실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국방부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누가 우리 서해 공무원을 월북이라고 규정지었느냐? 누구 지시냐? 누구 오더냐? 수사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압수수색 영장 이거 쉽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검찰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박지원 등 소환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박지원 전 원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망신 주게 하려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것 하나, 그리고 수첩 5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예의 갖추어서 압수수색을 했고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단 국정원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그분들이 제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지 않는가, 이걸 좀 찾는 것 같아.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수첩 5개, 제 휴대전화 하나 가져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또 다른 매체에서는 망신 주기 하려는 것 같다라는 또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는데, 일단 검찰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원장님 압수수색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첩 5개랑 휴대전화 가져갔다. 이 속뜻은 이거에 뭐가 있겠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박정원 원장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라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집에도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했고, 또 따라서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유의했을 것이고, 또 컴퓨터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는 관점은 물론 유족 측이 억울함이 있고, 네. 또 말하자면 이제 고소를 해왔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를 위한 어떤 정무적 판단, 의사결정,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위법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하면 남북관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물론 억울한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자유의 침해라든지 또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봉인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실제로 재판부나 또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검찰에서는 국정원 서버에 초창기 진실이 담겨 있는 보고문 등이 열람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흔적이 분명히 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의도가 있지 않은 소위 이 같은 월북몰이 과정에서의 수상한 흔적을 규명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어떤 동기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제 그 압수된 것이 지금 핸드폰하고 수첩 5건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그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게 2020년 9월 22일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월급몰이의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게 9월 23일 새벽 1시하고 오전 8시에 2차례에 걸쳐서 관계안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뭐냐, 회의록이 없는 회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진상규명 TF에서 해수부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처를 갔는데 거의 회의록이 없어요. 일단 회의록이 없어서 누가 참석했는지도 일일이 이제 좀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러한 그 당시에 업무 관련한 이제 내용이 수첩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9월 23일 새벽과 8시에 열린 이제 관계안보장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제 9월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가 됐다가
9월 24일에 갑자기 높다고 됐는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9월 23일의 그 내용이 아하. 이러한 압수물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7월 13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한 달 지나가지고 지금 뭐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또 서훈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집 압수수색이면 제가 생각해도 숨기려고만 생각하면 다 숨기죠. 오히려 7월에 할 때 같이 했어야 너무 늦었다. 예, 오히려 좀 유의미한 자료를 예. 많이 좀 색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 전주혜 의원 두 분의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당원 80조 개정이 빠르게 강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준희 빠르게 가결, 친문 중진, 집단 반발. 오늘 또 전준희의 전용기 대변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상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원 80조를 빠르게 개정 강행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80조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전준희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하는 걸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즉 기소돼도 당직자는 직무정지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비대위를 거쳐서 빠르게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의원총회에서 한창 이 당원 80조 개정을 놓고 성토가 있는 와중에 전준위에서 발표가 이루어져서 의원총회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당원 80조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로 외쳤던 두 분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우리 그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우려 말씀 드렸어요. 비대위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 괜찮아요. 안에서는 혹시 좀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 박용진 의원 얘기했고 들어올 때 뭐 박수 조금 있었고.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의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선 의원 24명 중 7명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고 도종환, 전해철 등 친문 삼선 의원들이 많았어요. 당원 개정 논의 이거 부적절하다. 불참 의원들의 의견까지 취합해서 비대위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이건 이재명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조홍천 의원은 창피하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고 삼선 중심의 친문 의원들도 이건 방탄용이다, 부적절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었습니다만 전준위에서는 일단 강행 개정 움직임을 드러냈습니다. 전준희 대변인, 네. 전용기 의원님, 네. 전준위에서는 지금 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리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준위 내에서도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강행했고 급하게 처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사실 강성 당원들이 청원을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재명 방탄용으로 개정을 했다라는 사실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것이 7월 24일 정도부터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 아까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나서도 검찰이 본인들의 수사권을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도 바꿔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위 기소가 남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것을 7월 말 정도에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7월 말이면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고 직후네요. 사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말 정도에 전준위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한 달 정도의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어저께 의결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마구잡이로 처리했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주 의원님, 재선, 뭐 삼선,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 방탄이 아니면 뭐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전준희와 비대위에서는 일단은 이재명 의원 본인도 마찬가지고 찬성하는 분들은 이제 강행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만약 지금 이제 전당대 준비위원회 입장이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런 액션을 취하지 말아달라. 혹은 개딸들이라든지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당의 청원을 내는 것을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랬더라면 이 과정을 가지더라도 당이 그냥 현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그전에도 밝힌 것처럼 전당대회마다 조금 너무 과하다 혹은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당헌 개정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더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이게 마치 필요하다는 듯이 나하고 무관하다는 듯이. 이재명 의원과 지지자들이 더 나서서 이건 개정해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폈기 때문에 찬동하는 게 그 전당대 과정의 후보들 간의 논쟁으로 가면서 훨씬 더 전당대 준비위원회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입지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무슨 뭐 기소만 당하면 다 당권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소위 야권에 대해서 뭐 오늘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혹은 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과 같은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분위기가 당내 전체의 집단 무의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전준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표기하는 과정 중에서 뭐 비대위의 의준을 거쳐서가 아니라 이제 중앙위원회를 거쳐서라고 저희가 바로 잡겠고요. 지금 문제가 정익진 변호사님 의총을 열었고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나 반대가 수용이 안 되고 빠르게 개정되는 과정, 이 어떤 절차적 과정의 문제도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지금 내용으로도 충분히 웬만하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부정부패 그냥 기소가 아니고요. 부정부패 혐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100% 다 그 직무정지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망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검사들이 기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징계를 없앨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굳이 이걸 갖다가 바꾸냐? 그다음에 어떻게 바꾸냐 봤더니 이제 1심에서 그 선고가 나오면은 그때는 뭐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그 대표 이제 후보 그 의원이 기소가 될 것을 뭐 거의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한테는 비춰지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일단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내일 아침에 뵙겠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제가 잠시 후에 진행해드리겠습니다.